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쉽게, 더 깊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파면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팀이 40여 명으로 꾸려진 가운데 예정된 집회들, 당분간 서초동 일대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대선 슬로건과 함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나와주면 땡큐다. 네, 한나땡. 이번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거처로 옮깁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관저 앞 분위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지금 관저 앞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입구 앞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6시간 뒤인 오늘 오후 5시쯤 이곳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향하게 되는데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관저 입구 앞으론 겹겹이 질서유지선과 차벽이 설치됐고 경호 인력들도 인근 출입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엔 이른 시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각각 모여 있었는데요.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오후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 서초동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약 6개월 동안 출퇴근했던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법원 등을 오가며 뇌란죄 관련 재판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현재 경호계획 수립과 사저 사전 점검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한 50여 명 규모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됩니다.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들지만 추가로 늘릴 수도 있는 만큼 길게는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이 소식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금 관저 모습 보셨는데요. 어젯밤에도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아서 배웅한다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동할 곳에 대한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동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장 이사 등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반려묘까지 가서 모두 다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자들 이제 떠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갖추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 아파트죠. 아파트에서는 또 환영하는 또 그런 또 지지자들도 나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지난 파면 결정 이후에 일주일 정도 걸렸죠. 일주일 걸려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사주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관저 사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과연 할지 또 관심이
높은데요. 이 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오늘은 어떨 걸로 예상이 되나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직 이제 헌재 결정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게 좀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파면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나오신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이제 사저 정치라는 비판 의식을 아마 하실 것 같아서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지금 나오게 되면 부부와 같이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만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만 잠깐 나와서 인사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그래서 하시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실내에서 이제 밖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 탑승을 하고 네. 이제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지하로 내려가지고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하차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저로 이동하는데 관심 중에 하나가 그 반려견, 반려묘들이 많단 말이에요. 11마리나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 반려견들은 어떻게 데려가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 아마 저분 이제 그 이제 수의사 붙어가지고 이제 데려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사실 아파트 안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11마리 되고 또 고양이하고 이제 강아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분리 잘 지내는 모르겠는데 또 분리시켜야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또 큰 개도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런 이제 네. 딴 데 맡겨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잠시 아파트로 갔다가 경기도 인근에 단독 주택을 구하지 않을까 얘기 나오는 것도 반려견 반려묘가 너무 많아서 마당 있는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옮기실 수 있겠군요. 지금. 옮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물원에 맡긴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투르크 이제 국견이라는 개인데 그게 네. 크면은 다 자라면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발 들고 서면 2m가 돼요. 사람 키보다 훨씬 지금도 큰 기죠. 170c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키인데 네. 그러면 2m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큰 개는 아파트에서 못 키웁니다. 그래서 아마 마당 있는 그런 집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국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은 서울대공원에 위탁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개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국견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 개들이 등치가 크고 아마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네. 뭐 음식 사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생물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애정이 이제 좀 쏟아부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작정을 좀 결심한다 그러면 데리고 키우는 것도 가능할 거다 그래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많이 또 들죠.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때도 2마리 개가 풍산개였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2마리. 이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가장 좋죠. 네. 뭐 이별이라는 게 사람만 싫겠습니까? 당연히 강아지도 싫을 것 같은데요. 다만 뭐 너무 많은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투르크 국경 같은 경우는 뭐 2m가 넘는다던데요. 네. 뭐 정부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재 가지고 뭐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런 어떤 정치 풍토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강아지 논란을 떠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사절을 나서면서 네. 관절을 나서면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마무리는 좀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좀 국민의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좀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결국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메시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서초동 사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 일정도 하루에 9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곳 경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경호 인력도 지금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호원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게 부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동을 제대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거기 주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서 사절을 나갈 때하고 또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들어올 때 네. 그때는 또 기대감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굉장히 불편함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개별적으로 또 대통령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건데 또 본인도 스스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 만나도 좋습니다만 또 안 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뭐 제3의 장소에서 좀 있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이 경호 문제가 좀 있어요.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법원에 이 지하 주차장 이용해달라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국가 주요 이제 인물이었고 또 1급 기밀을 다뤘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보안에 대한 경호에 대한 이제 요구가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는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제 비토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린치를 가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선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동선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오실 때하고 이제 아파트 들어가실 때 그리고 법원 갈 때도 전부 다 외부와 노출되지 않는 지하라든가 건물 안에 가서 탑승과 하차를 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치권에 관심이 높은데 이미 관저에서부터 지난 며칠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파면된 당일이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앞으로 대선 준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해놨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날 나경원 의원 만나서 어려운 시기 역할해줘서 고맙다. 나의원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출마 권유가 있었다. 윤상현 의원 2차로 경북도지사 만났고 바로 최근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관저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놓았던 메시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쌍권 체제로 조기 대선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오후에 출마 선언할 거고 이철호 경북지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주요 인사들 특히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 차기 대선 세력화를 노리는 게 아닌가. 최소한 조기 대선 국면에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지금 저렇게 외부에서 이제 관저를 방문해가지고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는 도중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대한 감사한 표현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밖에 나가고 나서 어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그분들 관저에 초청한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관저에 방문하게 된 거를 언론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그런 맥락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말들 몇 마디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 메시지를 낸다, 뭐 사저 정치를 한다 예.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저에 또 사람들을 불러서 뭐 식사 자리를 했다든지 뭐 이 과정에서 세금 낭비도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이 밥 먹는 것 같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 폐업도 너무 많고 국민들이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관저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만찬을 한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계신다.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또 자신의 이런 사람들 전한길 씨,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을 불러서 얘기한다는 건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의 극우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릴 것이다,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했지만 대다수가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많이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는 좀 수용하고 네.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또 그게 국민의힘의 자양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탄핵 찬성 찬반으로 나뉘어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저 정치, 사저 정치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설왕설래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면된 지 일주일 관저에 남아있는 상태고요. 최근 9일에는 그동안
보수 집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자, 저희가 전 씨의 최근 행보를 짚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의 발언 어땠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월 달에 설 명절 날 제가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때 울면서 대한민국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사실은 방송 하나 잘렸어요. 어제 가장 메인 프로에. 그리고 또 폭삭 속았었다. 그것도 잘렸잖아. 친구로부터 쓰레기 소리 듣기도 하고 아내는 이혼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지금 저를 존경한다 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실망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 다 끊기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려 했거든. 그거 지금 못 돌아가야 돼서. 다시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기가 힘들다.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립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윤 전 대통령이 막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국면과 관련해서 전한길 씨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영향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전한길 선생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경원 의원, 윤상 의원들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재 결과를 수용한다고 공식 입장을 다 낸 분들입니다. 예. 만약에 뭐 헌재 결과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찾아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제 정치한다거나 헌재 불복한다거나. 하지만 지금 모두 다 수용한다는 분이 찾아와서 만났던 승복했기 거고 때문에. 승복했고요. 또 전부 다 가서 나누는 대화라고는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한다. 대선에서 잘 싸워달라. 이런 우술했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마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서 뭔가 개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지 좀 자기들 입장에서는 선거하기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저런 이제 단순한 만남, 고마운 인간적인 만남을 정치적으로 좀 문제 삼는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호도하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대통령의 뭐 반려견 문제라든지 뭐 관저에서의 만찬 이런 것들 뭐 폭넓게 바라보고 계신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전 좀 시끄럽고 불편해요. 불편하시다.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분이 역사학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본인 혼자서 저러고 있잖아요. 탄핵은 안 된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부인은 이혼하자, 제자들은 실망했다. 이게 사회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강연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를 찾았던 여러 면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와 관련된 당부를 좀 전해 들으면서 사람 쓸 때 좀 충성심을 봐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발언이 12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했던 발언과 어느 정도 좀 맥을 같이 하는 어느 정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말만 듣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배치되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르친 게 있어요.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아니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 쓸 때 충성심을 보라고 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곧 왕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에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가 제대로 돌아오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던 발언들 좀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대선 국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당내 강성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 분석도 있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그래서 사전을 옮기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좀 자제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간적인 그동안 내가 탄핵으로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날 응원해준 분,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조 정치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서 온당하지 않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잔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충성심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자기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실제로 공천 학살이라고 하죠. 모두 숙청시켜가지고 전부 다 공천 못 받았습니다. 비명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극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민주가 없는 민주당에서 과연 충성심 같은 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 영상에서 언급한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K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K 이니셔티브 K가 무슨 의미인지 네.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게 코리아를 말하는 건지 키를 말하는 건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킬이요, 킬, 그러니까 KRLL 네.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경제를 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맡겨가지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저절로 선택해서 확장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끄는 동안 대미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입니다. 건국 이래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했을 때가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고였고요. 그리고 원전도 수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3년 동안 망했다고 얘기한 것은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빚이 얼마였습니까? 5천억이었습니다. 5천억.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대 정부가 만들었던 빚보다 가장 많은 더 큰 빚을 져가지고 다 모은 것보다 가장 큰 빚을 져가지고 많은 부채를 지고 윤석열 정부에 넘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쏟았다. 네. 노동 개혁도 이제 하면서 노조들의 그 회계 투명성도 많이 강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2시간제도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분명 이런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가 뭐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네.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시장의 성공이었던 것이지 국가 개입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때가 아니다. 과거를 회개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장 경제는 좀 바람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꼭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좀 이준유 대변인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그 주식시장보다 더 어려운 건 외환시장이잖아요. 네. 뭐 유로화가 1,600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달러화가 1,450원을 넘어갔어요. 이건 기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한 계기가 12.3 내란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붕괴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300조 이상의 경제 손실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국가 경제를 정말 망가뜨렸다. 그리고 오직 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범죄화 이런 프레임 짜기에 너무 기울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혹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 위증교사 문제에서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국가 빚이 늘어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170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은 돈도 못 써봤는데 빚만 늘어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 경제, 민생 이걸 기치로 해서 유능한 경제인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이 좀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급상승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만들었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들 해고하고 직접 가족들이 다 발벗고 나서야지만 가게가 운영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만들었었고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 25번 했는데 25번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급등시킨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성공적인 경쟁을 펼쳤는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분수대 앞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9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꽤 의식한 것 같은데요. 뭐 양자 대결에 대한 노림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뭐 굳이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나오면 양자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마치 양자 대결의 무슨 최고 적임자처럼 말한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로 하면서 또 집권 여당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때 했던 걸 보면은요. 결과가 뭡니까? 총선 실패했었고요. 집권 여당 할 때는 오히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래 가지고 야당에 더 이익을 주는, 더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서 싸우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발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오락가락한 행보가 있어서 국민들이 저 출마 선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과연 잊을까? 아마 잊지는 않을 거다 그래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서태지를 또 소환했습니다. 이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말로 빌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적의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우리 네, 비대위원장 수락 때도 서태지를 끌어들였는데요. 도대체 서태지 왜 끌어들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태지를 생각하면 뭐 문화혁명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서태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혁명적인 모습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뭐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괜히 예전에 그 유명 가수를 좀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조 심판론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2조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서 108석으로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도 뭐 괴물 정권이었다, 뭐 위험한 사람, 이재명 대표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고 싶어 하는데 저는 괴물 정권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정부가 생각내고요. 위험한 사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것 말고는 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실패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저는요, 이제 서태지가 이제 선거와 문화 예술인 가수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 폭발하듯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반대로요. 한순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가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많지요. 그 발레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서태지 얘기를 한 이유가 아마도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서사와 신화를 끌고 와서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서 아마 서태지의 어떤 그 후광을 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90년대 대스타를 끄집어 와서 지금 얘기한 과연 맞느냐. 우리 미래를 가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의 어떤 지도자, 지금 대한민국 체제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을 손들어 줄 것이냐, 중국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는데 90년대 스타를 소환해서 얘기한 거는 과거 회기적이어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윤 전 대통령 전속 사진가가 한 전 대표 캠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봤을 여러 때 해석이 나오곤 있어요. 예, 개인적인 여러 해석요? 네.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 호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한동훈 지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사진사 그분이 어떤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어떤 그 후광에 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생각한 것은 좀 과잉 해석 같고요. 사진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시기가 빠르게 돌면서 지금 대선 출마를 위해서 여러 후보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요. 본인을 둘러싼 차출론, 대망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김대식 수석 대변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게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싫은 게 아니고 네. 저는 우리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대환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땡큐 이럴 건데요. 한덕수 한나 땡 이럴 건데요.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한나땡. 2년 전에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당시 전 대표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한 씨라서 주어만 바꿔서 한대행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이 직접 내놓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발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준석 대변인. 글쎄,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경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누가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가 반짝 스타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선 합류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을 치를지 아니면은 대선을 참여하지 않을지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합류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알 수 없는 건데 한나 땡은 아닌 것 같고요.
한나 땡, 한덕수 나오면 땡큐가 아니라 한나 땡,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오면 땡 하고 대선이 끝났다. 이 말은 이제 한덕수 대응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땡이라는 의미가 땡큐일 수 있는 거고 끝났다 땡일 수 있는 거고요. 대선 종결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네. 남은 50여일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자, 이 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이 내란종식 프레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얘기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 반면에 당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한대행 지탄하고 꿈도 꾸지 마시라. 재탄의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나요? 국민들도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 무관심하다. 보고요. 일단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위헌 위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뭐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 임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이완규 법제처장을 또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아바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모심이 없는 거고요. 또 윤석열 정부 실패한 3년 동안 총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이 실패한 정부를 이끌었던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성이 먼저고 후퇴가 먼저고 은퇴가 먼저죠. 그런데 본인이 기회를 봐서 자신의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패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이지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양심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플레이어로 나서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바로 어제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였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만 주목해볼 것은 한대행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2%의 지지도가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한 총리 본인의 심경, 속마음이 가장 중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대선 출마할 거냐? 뭐 참모진들에게 유력한 출마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물어봤을 때 고민 중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총리실에서 뭐 진위 여부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뉴스가 총리실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발로 나온 거거든요. 미국 발에서 나왔다. 이것은 아마 흘리고 싶었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이끌고 있는 어떤 그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장으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은 한덕수라는 건데 만약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해서 또는 얘기를 해가지고 얻을 게 없으면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통화도 하지 않고요. 통화도 짧게 3분 내지 5분 형식적으로 그쳤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28분 동안 약 30분 가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반도체 등등에서 서로 협의할 게 많다면서 장기간 통화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아마도 대한민국 다음 정부에 이끌 적임자로는 한덕수 대행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상당한 우리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분석을 해보면서 민심의 향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양자 대결 추이를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 그 어느 후보와 붙어도 과반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당내에서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국민의힘이 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원래 밭이 좋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 건데 지금 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후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이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지금 후보들 몇몇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대로 호의호식한 분들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파국에 이르고 파면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무죄 판결들이 다 속속들이 나오면서 과거 악마화했던 것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와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망가진 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꼭 유능하고 책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50여일간 뭐라도 해서 좀 균열을 내고 이 지지율을 줄이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와중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또 이제 단일화 전략 중에 하나죠. 보수 진영의 단일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지층이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맞붙었을 때 이를테면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돼서 맞붙는다라고 하면 또 지지하는 쪽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이 맞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막판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만에 하나지만 김문수 전 장관으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단일화 시도 안 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는 막 상당히 갈립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적어도 3, 4%의 지지율은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지난번에 0.73%로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 치열하거나 1% 내외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막판에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는 경우라면 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낸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우리 쪽 넘어와서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지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후보가 누가 될지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어떤 마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한 명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결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대선하는 과정에서 대선의 큰 테마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큰 주제가 확정이 돼서 제대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요. 아마 서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선거사무소를 이제 명당이라고 알려진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니라 강남에 차렸다고 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잠시만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항상 넘쳐나는 이 강남역 일대 선거법상 제공이 가능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 대표가 백골을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이 친해졌어. 그래, 그게 정상적이지. 사무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타겟층을 젊은 층으로 했죠. 그건 반면에 생각해 보면 대선에서는 어렵다. 이 기회에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층이라도 강남에서 한번 끌어들여서 새로운 모습,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에 넘어가겠습니까? 사정을 해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